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이상한 헌법 물구나무선 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세계에는 오늘 찾아보니까 202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거든요. 아직도 종교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왕국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껍데기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거의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을 좀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판별해 보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나라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헌법이 정상적인 헌법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헌법인가. 이 헌법이라는 건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나라의 기본 틀이 들어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정상적인 헌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거기에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권자의 기본권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그걸 제대로 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자와 약자, 그다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어떤 귀족적인 사람과 서민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까, 토대가 그 헌법 속에 들어있어야 정상적인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람 몸 아프면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게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빈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 제도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때 괜찮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고 공존의 토대가 있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걸 문제로 제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이 법에서 제대로 보장되었을 때 이 헌법은 괜찮은 헌법, 정상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걸 다 갖춰놨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이상한 내용이나 조항을 헌법에 만들어 놔놓으면은 이런 정상적인 것을 아주 망가뜨릴 우려가 수도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이제 한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한번 찾아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나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들어있는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 정상적인 헌법인가 비정상적인 헌법인가를 판가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현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헌법에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기본권이 그 나라에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은 진짜 언론의 자유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신문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최상천도 누리고 또 어린애도 누리고 누구나 누리는 권리입니다. 여하튼 명실상부하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과 현실이 아주 따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면 헌법상에서는 개인은 독립적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집에서 가정에 들어갈 볼 것 같으면 가정은 개인이 독립적 인간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독립적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고 가부장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남편이 아내나 자식들을 강압하고 부리고 명령하고 하는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봉건 질서가 그대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헌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겉은 민주공화국이지만은 속은 봉건윤리가 지배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최근에 와서야 이제 국가가 가정폭력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 명실 따로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계 202개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볼 것 같으면은, 신체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끌고 와서 고문하는 걸 밥 먹듯이 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보도 지침을 내린다. 이런 거는 명목과 실제가 정반대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헌법하고 실제가 따로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로 가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민주헌법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과 현실이 명실상부하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과 실이 따로인 나라, 이건 좀 이상한 나라죠. 그죠? 일종의 이중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과 실이 완전히 따로 노는 나라. 이거는 사실은 그 국가를 장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민주주의, 공동의 토대, 제도화된 정의, 이런 걸 전부 무너뜨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폭력적으로 국가의 그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걸 남들한테 강요하고 하는 그런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이 상부되는 국가의 정권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남과 북의 코리아는 어떨까? 한국과 조선은 과연 이 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일까?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껍데기는 화려한 정상국가입니다. 예컨대 간판부터 휘황찬란하게 달아놨죠, 그죠? 그냥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 대한민국을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Great Korea Republic Korea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달았던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그죠? 영국, 일본도 이제 대일본 제국했죠, 그죠? 중국도 대중앙민국 안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름에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정말 아주 화려하게 달아놓은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국도 나치 부끄럽고 차마 민주주의라는 것을 못 내걸어요. 그리고 이 간판만 휘황찬란한 게 아니고 그 내용도 보면은 헌법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민주주의가 다 갖춰져 있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게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의 헌법은 화려한 보물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과 북의 헌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과 조항들입니다. 우선 대한민국부터 남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우선 한번 봅시다.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 제헌헌법의 전문 일부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진실일까?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김구죠, 그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구는 암살당했죠. 왜 암살당했습니까? 통일민주국가를 세우려고 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에 반대했기 때문에 암살당한 겁니다. 그래서 김구는 가장 전형적인 한국에서 아주 이 민족주의자 그러면은 제1호로 꼽을 정도의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를 선포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게 독립정신인데 그 독립정신을 그 최전선에서 구현한 사람이 암살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의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이 사람 몰북해버렸습니다. 왜? 한국의 그 일본 경찰, 일제 경찰 중에 악질 경찰의 대명사가 노덕술이라는 사람인데 이 노덕술이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뺨을 맞고 엄청난 이 모욕을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 사람 그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건 여기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했던, 말하자면 좌우가 같이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좌우가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하는 그 통일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운형은요, 12차례 이상 테러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해화동에서 괴한한테 총을 맞아 죽죠.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건국 과정에서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민족 반역자들이 최전선에 중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민당 계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국가 건설에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 제국의 장교, 이 사람들은 어디 졸업한 사람들입니까? 만주군관학교나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정신을 가장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흔히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요, 먹고 살려고 친일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일본 제국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쫓아가지고 그래 갔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진짜 일본 제국의 인간, 그것이 바로 이 일본 장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소위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최전위죠. 그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식민지 통치의 전위는 누굽니까? 경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대외적 전위인 일본군 장교들, 그 다음에 통치의 전위라고 할 수 있는 경찰들, 이 사람들이 해방 조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 출신이요, 초대부터 21대까지,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79년까지 3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사실은 일본군 동지회란 얘기입니다. 경찰을 보면은 좀 더 심각한데요. 미 군정에서 일본 경찰을 절대적으로 중용합니다. 중용을 해가지고 1946년 1월에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을 임명을 하는데 그 8명이 모두 일본 경찰 출신입니다. (1946년에) 경찰 간부, 이 미 군정 시대입니다. 간부를 보면은 1157명 중에 949명, 82%가 일본군 출신이고 1947년 1월 현재 수도경찰청의 경감 이상 간부의 100%가 일본 경찰 출신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본 제국의 핵심인 두 전위 세력, 전위 그룹이 있잖아, 그죠? 대외적 전위 그룹인 장교, 군인, 그죠? 대내적 전위 그룹인 전위 그룹인 경찰. 이들이 대한민국의 무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제는 보면은 뭐다? 대일본 제국의 진짜 정통 계승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정말 대한민국을 부르는 게 정상적인 얘기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불러보기는 소일본 제국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충성혈서를 바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같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충성혈서 쓴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장기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살아있을 때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박정희가 제일 잘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직 단신제를 지내고 있죠. 도대체 누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냐? 껍데기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속은 소일본 제국이 돼버린 이런 나라를 만들었냐?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인 완전 미친 종족이죠. 그렇겠죠, 그죠? 한국인이 이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80% 이상 당시 한반도를 38선 이남을 점령하고 있던 미 군정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미국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군정이요, 한국에도 군정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도 군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조선 총독부를 개편해가지고 소일본 제국을 만드는데 그 소일본 제국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반공 독재 국가입니다. 반공주의 이외에는 어떤 이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한반도에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일본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 대일본 제국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용납해줬죠. 뭡니까? 천황제를 유지하도록 용납해준다. 왜 천황제를 유지하도록 용납해줬냐 하면 천황이란 시스템까지, 천황제도까지 부숴버릴 경우에는 아마도 반미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대일본 제국을 뭐로 바꿔줍니까? 민주일본으로 바꿔줍니다. 왜 이랬을까? 미군정이 한반도에 요구한 유일한 이념은 반공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도 견딜 수 없고, 그죠? 통일운동도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범죄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공주의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강제한 반공주의가 그러면 독립정신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내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김구고, 우파를 대표하던 사람이 김원봉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 합작체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도 사회주의의 제도와 이념을 상당 정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놓은 대한민국은요, 정말 휘황찬란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유럽보다도 더 고품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토지 국유제, 대기업 국유화, 그 다음에 삼균주의, 이런 것은 반공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좌파도 적극적으로, 좌파의 이념과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진정한 민주주의, 즉 대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자,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정직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미군정의 지휘 아래 대일본 제국 출신 군인 경찰의 힘으로 위대한 반공주의를 받들어 반공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만든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미국이 만들어낸 코메리카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헌법 전문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헌법에는 이상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헌법에 정말 그 정신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조를 봅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헌법 1조의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가 민주공화국이었느냐?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느냐?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는 어땠냐? 이 시기를 민주공화국 시기였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를 모독합니다. 아무 재판 절차도 없이 50만 내지 100만 명을 학살한 정권이 무슨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표적을 정해가지고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간첩을 만든 정권이 무슨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광주 학살을 한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그럼 지금은 민주공화국이 맞을까?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는 세 가지 뭐라고 할까? 영역이라고 할까? 이거 있다고 했죠, 그죠? 자유화, 평등화, 연대화.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평등화, 연대화는 거의 얘기도 안 나오는 정도고 겨우 자유화를 한 수준입니다. 그죠? 이 자유화 수준에 머물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영역만 민주화가 되고 경제 영역이나 사회 영역, 교육 영역 이런 데는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민주화만 되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거의 안 되고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조폭 자본주의, 재벌 자본주의로 이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국이. 이래 되다 보니까 민주공화국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공화국이 뭡니까? 더불어 사는 나라죠. 쉽게 말하자면.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존의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존의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민주화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가 되든지 국가복지가 되든지 하다못해 기업복지라도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복지는 어디에 맴돌고 있습니까? 가족복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2만 불 소득 시대에도 이렇게 가족복지에 맴도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공공사회복지비가 OECD 34개국 중에서 3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12년 경우를 보면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가 한국은 9.3%, 프랑스는 32.5%, 스웨덴 28.1%, 미국 19.7%. 그러니까 복지가 제일 안 돼 있다는 선진국 중에 복지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미국의 반도 안 됩니다. 이런데도 새누리당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과잉복지라 그러죠. 그러죠, 그죠?
참 이상한 나라예요. 다만 멕시코,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낙후해 있고 소득이 낮은 멕시코보다 조금 높은, 멕시코가 7.4%이고 우리가 9.3%니까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우에는 2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무상 교육을 실현한 데 비해 가지고 한국은 중학교 무상 교육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거기다가 이 사회가 워낙 이 차별이 심한 사회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 자기의 여하튼 이 앞날을 찾기 위해 가지고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작정 대학 진학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무작정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대학 몇 안 되죠. 대부분 사립대학인데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이래 되면. 그래서 대학 진학률도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헌법 1조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죠? 왜?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놔놓고 껍데기 민주주의는 조금 일어났지만 껍데기 민주주의 됐다는 건 뭡니까? 투표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죠? 투표할 수 있는 정도는 됐지만은 공존의 기반이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의 권력이 정말 이 법에 나온 대로 이 헌법에 나온 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는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용납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도 조사를 제대로 대통령 선거 선거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고 하면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간판만 휘황찬란하게 거론하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에서나 일반적으로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참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 세력들은요, 국민이란 말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뭐라 합니까?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싹 바뀌냐면 미 군정이 반공주의를 강화하면서 인민이란 말은 불법화 내지 금기시되고 그 말을 뭐가 대신합니까? 국민이란 말을 대신합니다. 국민이란 말은 누가 썼던 말입니까? 일본이 쓴 말입니다. 그죠? 일본이 뭐 할 때 쓴 말입니까? 황국신민이라는, 그러니까 천황 주권 하에서 천황의 주권
통치 대상이 된 사람들을 황국 시민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을 줄인 게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은 주권자라는 말하고 정반대 말이죠. 그죠? 왜 이 말을 가지고 끌어와서 썼느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건 권력을 누가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독립운동 세력이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소일본 제국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민주권이란 말하고 국민주권이란 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인민주권은 인민 개개인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란 집합체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이렇게 싹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민이란 말은 집단 개념으로 쓰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 그죠? 내가 왜 국민의 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최상천이야. 나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최상천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이승엽을 뭐라 그럽니까? 국민타자라 그러죠. 그죠? 국민은 저거 갖고 노는 도구예요. 이승엽이 국민타자라는 걸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좀 잘 나가는 배우는 국민 배우, 국민 누나, 국민 여동생. 국민은 완전히 저가 갖고 노는 도구예요. 이렇게, 그죠? 집단적으로 모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헌법 2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의 결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해도 꼼짝 못합니다. 이게 지켜지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2008년도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있었죠.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촛불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때 여중생들이 들고 나왔던 카드입니다. 카드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게 써져 있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카드였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한국인이 드디어 헌법을 보기 시작했구나. 헌법에는 사실 우리의 권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만 쳐다봤어요? 태극기만 쳐다봤다. 저 하늘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우러러보면 그죠? 국가는 대단한 우리가 우러러 보여야 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걸로 봤어요. 그죠? 그게 아니죠. 그죠? 이걸 보니까 뭐예요? 국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는 여중생들이야말로 순수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광우병 사태 때 그죠? 그때 저도 그 시위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아, 정말 그때 시위는 너무나 멋있었어요. 구호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특히
여중생, 여고생, 아줌마들이 그죠?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얘기. 있잖아, 그죠? 이제는 구호를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라. 난 그때 제일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기록을 해놔놨어요. 그때 학생들이 한 얘기를 기록을 해놔놨어요. 워낙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독재자만이 말하는 사회가 아니고, 가진 자, 아는 자만이 말하는 사회가 아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헌법 3조, 4조도 좀 황당합니다. 우선 헌법 3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헌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래 얘기되면은 북한 땅은 우리 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북한에 세운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건물들은 전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어디다 껐습니까? 백령도 앞으로 쭉 껐죠. 그죠? 북한 쪽하고 백령도 사이에 쭉 껐죠. 이건 또 무슨 짓이야? 북한은 우리 땅인데 북방 한계선이 여기 끊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국의 북방 한계선은 당연히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짓은 왜 하는 걸까? 그 휴전선은 또 뭘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헌법 아래서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는 대한민국 거다.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죠? 일본은 요즘 뭐라고 합니까? 다케시마는 우리 거다. 그죠? 누가 더 또라이 짓을 하고 있을까? 일본이 더 또라이 짓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더 또라이 짓을 하고 있을까? 판단해 보세요. 일본은요, 독도는 우리 거다 갈 만한 근거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북한 땅도 우리 거다 갈 근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가 한국에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미국 헌법에다가 미국이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미국의 영토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도서로 한다. 일어나 놓으면은 캐나다하고 쿠바하고 멕시코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나라도 이런 짓은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다가. 이렇게 나는 국가, 엄연히 같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를 두고 너는 반국가라는 게 도대체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게 그죠?
헌법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인 대다수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화병에 자기를 절대화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소화병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한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 같은 거대한 힘 앞에서는 고개를 팍 숙이죠. 그죠? 거대한 재벌, 거대한 권력 앞에는 90도 절을 하죠. 동남아인들한테는 무슨 짓을 합니까? 약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67년 동안 이런 헌법 조항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안 한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걸 만드는 건 미친놈 몇 놈이 작동해가지고 만들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 67년 동안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이 이상한 나라라도 보통 이상한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 됐을까?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갱이, 좌파, 종부 이렇게 몰아붙여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헌법 4조도 또 참 황당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7년도 헌법의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영토인데 통일은 누구하고 통일을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헛개비하고 통일을 한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조금 이따 얘기할 국가보안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반국가 단체와 평화통일을 한다 것 같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반국가 단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쪽이 진짜 반국가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국가 단체를 없애고 거기를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헌법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안 맞는 조항들이 헌법 전문에서부터 헌법 1조, 3조, 4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걸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제 이런 그 조항 때문에, 이런 그 헌법 제3조 조항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헌법 3조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보안법도 잠시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조에 볼 것 같으면, 2조 1항에 볼 것 같으면은 반국가 단체라는 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위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또 이제 이 반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군형법인데, 군형법 3조에 볼 것 같으면은 5조에 볼 것 같으면은 반란을 일으킨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수괴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총살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총살 안 처하고 그냥 그 줄로 묶어가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죽이면 안 돼요. 자, 이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을 적용했을 때 한국의 반국가 단체와 수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즉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집단 이들이겠죠. 그죠? 그들 제가 한 10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딱 들어오는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이 사람 4.3 사태에 가서 이 한국의 주권자를 아무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살했죠. 이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파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간첩 잡는 곳이었던 육군 특무대, 김창룡이가 그 대장이었죠. 여기 증언에 의하면은 진짜 간첩은 11명이었고 19명은 간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빨갱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권자 학살이죠. 고문 학살이죠. 그 다음에 민간인을 전쟁 기간 동안에 학살한 군과 경찰. 얼마인지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50만에서 100만 정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16 반란군. 여기 이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딱 맞는 단체이고, 그 다음에 군형법 제5조에 딱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란에 성공하고 나서 만든 군사혁명위원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든 중앙정보부, 주권자를 끌어다가 고문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파괴해버린 유신정권. 그 다음에 권력 공백을 틈타가지고 12.12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세력. 이들이 만든 국가보위 비상위원회 해가지고 삼천교육대 끌고 가가지고 아무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인권유린을 했죠. 광주 학살도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이렇게 10개 정도 꼽아봤습니다. 요들이야말로 진짜 반국가 단체로. 그죠? 이승만, 김창룡,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반국가 단체의 수괴였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확실한 반국가 단체 수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죠. 그죠? 5.16 쿠데타 일으키고 12.12 쿠데타 일으키고
유신체제 가고 광주학살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당연히 국보법 3조 1항을 적용해 가서 사형 또는 무기 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군 형법에 5조 1항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총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을 하죠. 그렇죠? 진짜 반국가 단체 수개가 반독재 민주 세력, 민주 인사들을 잡아다가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몰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는 뭐 수없이 많죠. 뭐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물구나무 선 나라입니다. 뭐 어떻게 물고 섰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 파괴단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진짜 대한민국 행세를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단체에게 추구한 사람들에게 반국가 단체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요, 사는 사람들은 이건 또 망가져 버립니다. 왜?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멋대로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간형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요. 당해요. 내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당해요. 내 새끼 아낄 데 없어요. 그러면요, 그런 가치관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그 대신 반국가 인사들이 하는 그 윤리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이 엄청 망가지죠. 이렇게 망가져서 사람들이 그죠? 우선 말이 없고 얼굴에 늘 화난 사람 같고 웃음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하와이 대학에 좀 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애가 한국 사람들 어떻게 전부 다 얼굴이 성났는 거냐. 웃는 사람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1970년대, 80년대 한국 남자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죠? 또 어떤 그 행동을 하냐 하면요. 공공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차지하면은 국가도 내 거. 그죠? 전두환이 박정희 그랬죠. 그 다음 기업을 차지하면 기업도 내 거. 재벌 총수들 그렇죠. 학교를 학생돈, 국가돈 가지고 다
짓고 운영하고 해놔는 또 재단 이사장이 내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있잖아요. 거의 다가 그 공직을 사유화해버립니다. 사유화하고 권력화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놉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 길 지나다 보면 그죠? 가게라고 생긴 가게는 대부분 뭘 내놓습니까? 그 상점의 상품을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내놔놓죠. 그죠?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걸 공적 도로를 저가 저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걸 얘기하면요, 별 이상한 놈 다 보내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공적 영역을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사유화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사유화합니까? 강자가. 약자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누굽니까? 여성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군을 악마적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형적인 인물이 박정희입니다. 200명 넘는 예쁜 여성들을 끌어다가 유린을 했죠. 그런데 정말 박정희만 그랬냐?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박정희만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의 한국인들은 어떻겠어요? 박정희는 정말 폐륜화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꼬라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악마적 이기주의가 그죠? 얼마나 한국인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호주 약간 위쪽에요. 키리바시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섬나라 의회가 2003년도에 한국 어선의 정박을 금했습니다. 왜 금했냐면요. 한국 선원들이 이 섬에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쉬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를 너무나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오래되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꼬레꼬레아라는 2세가 80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꼬레꼬레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그 성매매를 방파제에서 했다는데 그 방파제를 꼬레꼬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에서는 꼬레꼬레아 같은 놈이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알까기에, 무책임한 알까기에는 한국인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1950, 60년대는 남미에 가가지고 외항선원들이 정말 많이 깠어요.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부터는 7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동안은
베트남에 가가지고 까댔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 따이한이란 이제 이 사람들을 낳았는데 이게 한 1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필리핀 가가지고 이 코피노라고 그러죠. 그것도 한 1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먹고 튀는 있잖아요. 먹튀 동거를 아무렇지도 않지 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동거를 하죠. 그죠? 그러나 나는 건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편지 한 장 안 남기고 톡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그 라이따이안 중에는 한국에 소송을 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친자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죠? 그게 내 자식이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살지 않는 호주 이민간 분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할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 한국에는 그죠? 박정희 같은 이 악마적 이기주의자,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외국에 가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꼽아보면은 그 독일이나 북유럽 저쪽에서 그죠?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써놓은 것이 제법 됐어요. 멋대로 하니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일하고 간 사람들이 그죠? 거기 가가지고 달력을 만드는데 한국인 개새끼라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그죠? 캄보디아에 여기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이민이라고 할까?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법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많이 학대당하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결혼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 간단하게 요거 더 하고 얘기를 해주다. 그럼 남쪽만 그러냐? 북쪽도 보면요 참 어지러워요. 북쪽은 뭐 워낙 유명한 나라니까 다 보지는 안 하고 헌법 보면 참 골 때리는 조항들 많습니다. 많지만은 우선 전문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에 보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셨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온 저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세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알아듣기 쉽게 통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하나님보다
꽃배기로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영도하시는 원맨쇼 나라다. 이걸 지금 헌법 전문에다가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자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그 뻔찌는 정말 놀랍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뭐 삐까삐까 어금버금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선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받드는 종교국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게 1972년도의 소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주권국가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김일성 신국으로, 김일성 주권국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구나무 서 있죠. 그러다면은 조선인민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권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김일성교의 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 앞에서 울부짖죠. 한국에서 그 신자들이 울부짖는 모습하고 여기에서 울부짖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 한 모습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일본이 패전했을 때 천황폐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못 견디는 일본인들, 그래가지고 그 전봇대에다가 그다음 아스팔트에다가 헤딩을 해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남북 코리아가 이렇게 물구나무 선 나라가 됐느냐? 이런 나라가 오래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런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역사적 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두 코리아의 현대사를 같이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죠?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가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의 삭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민족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죠? 히틀러 시대의 독일하고 전후의 민주주의 체제가 됐을 때의 독일의 그 전혀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독재 체제 시절의 그 암울한 한국인의 모습과 그죠?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거치면서 한국이 이런 정말 빛나는 성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 길을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